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서관을 통틀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저번 모레였나요? 모레인가 어젠가 해가지고 비가 왔죠. 강풍이 세게 불고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약간 약골이라 가지고 감기 다 나은 줄 알고 약간 방심하면서 다니다가 가방에 우산을 안 들고 가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돌아온 다음 날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목이 문제예요. 목이 약간 좀 걸걸해져가지고 약간 조곤조곤한 스타일로 마이크를 위에 붙였죠.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그리 높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죠. 오늘 다룰 거는 조금 이제 소프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까지 저희가 베냐민 스케치 지금 시즌을 달려오면서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 굵직한 주제들 많이 다뤘습니다. 베냐민의 존재론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상품 물신주의와 이제 자본주의가 왜 자본주의 반복 강제가 왜 오류인지, 그 다음에 신학이 무엇인지, 그 신학 파트를 깊게 들어갔죠. 막 신학을 유물론적으로 살펴보고 폐허를 고찰하고 그거를 무슨 칸트의 비판자로서의 벤야민을 세워가지고 물 자체의 비판으로 벤야민의 신학론을 전개해보기도 하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곁들였고요. 꽤 길게. 그 다음에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 작품에서 이제 파시즘을 비롯한 이제 벤야민이 바라봤던 공산주의 얘기도 살짝 곁들이면서 여하간 굉장히 길게 달려왔습니다. 요 직전 강의는 뭐였죠? 기억에 대한 강의였죠. 기억에 대한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은요, 이제 요 이후에 다루게 될 이제 벤야민의 마지막 철학적 유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나오는 그 부분을 좀 미리미리 다뤄본 겁니다. 그런 문화사랑 같이 다루면서 역사 개념을 좀 비판적으로 다룬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두 번째로 남은 건 폭력 비판을 위하여 주권 폭력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벤야민 언어론, 언어 성사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개가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굵직한 주제가. 근데 그 이전까지 굉장히 굵직한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번 한 주는 약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그냥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저도 약간 이제 요 굵직한 세 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준비 시간을 가질 겸 조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갑니다. 그럼 부드럽게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에 적혀 있듯이 우울입니다. 우울, 현대인의 질병이죠. 현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뭐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의견들이 많죠. 어떤 학자는 아직도 중세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신중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산업혁명 이후로, 대개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근대가 펼쳐지고, 거기서 기술이 조금 더, 정보통신 기술과 민주주의가 조금 더 뿌리 있게 잡힌 체제가 현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사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은 그럼 좋아요. 받아들입시다. 너무 막 현대에 대한 얘기를 길게 시점을 나누는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본말이 전도될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우울증이라고 한 질병은 근대 즉 19세기부터 보편화됐던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서 또 이제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마치 독립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심리학이 여러분 18, 19세기 이전에는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었어요. 뭐 철학의 분과, 신학의 분과, 그냥 모든 학문에 조금씩 딸려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심리학과가 따로 분리 독립되어 있죠. 근데 그 분리 독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여러 현상들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약간 정신질환.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산업혁명 이후. 아니 그 이전엔 정신병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물론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식의 정신병일까? 근데 사실 그때는 정신병이라 규정되기보다는 그냥 바보, 천치, 광대 이런 식으로 막 불리면서 그냥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히 정상인과 광인이 그렇게 막 엄격하게 구분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정신병 같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에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물론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약간 이 현대 교양 있는 독자분이시라면 이제 푸코의
광기 역사를 아마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뭘까요? 또 심리학과라고 한다면 이제 정신의학, 이제 제임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분석을 좋아한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떠올리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울증과 애도에 관련돼 가지고 프로이트가 1902년인가 1904년 14년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이거를 이론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소재를 다루기 시작한 그 시기가 이때라고 하는 걸. 근데 우리는 벤야민 스케치를 하니까 벤야민에 집중해 봅시다. 벤야민이 뭐라고 했을까? 우리의 발터 벤야민 선생께서는 이 산업혁명에서 여러분 당연히 잠재성을 봤습니다. 잠재성,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잠재성의 위반이죠. 잠재성의 위반. 산업혁명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산업혁명 이후를 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라 하더라?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때가 1차였다고 한다면 지금 2차, 3차를 거쳐 4차까지 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 산업혁명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산업의 특징이 뭘까? 산업의 특징이 뭘까? 뭐죠? 뭐가 있을까요? 너무 큰 질문이라서 떠올리기 쉽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해 주자면요.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애덤 스미스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국부론에서 이제 산업의 가장 핵심은 분업 체제라고 했죠. 분업입니다. 분업 체제. 분업 체제의 특징은 뭐죠? 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나사 만들기에 집중하는 노동자는 그 자기 생산 라인에 정해진 라인에서 만들어진 나사 외에 다른 공정은 할 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기술에만 계속 숙련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나사가 여러분 나사 그 자체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나사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언제 나사가 가치가 있죠? 어딘가 쪼여 들어가가지고 어떤 큰 자동차라든지 전체 상을 만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업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좀 전문화로 인해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해요. 생산 효율성이. 근데 그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인 노동자는 전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분업체제. 이렇게 말해볼까요? 전체의 상실. 좀 더 정확히는 전체는 여러분 욕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분업체제는 부품을 만드는 체제입니다. 부품을 많이 만들어요. 부품을 효율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품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품을 뭔가 조립해가지고 어떤 만들고 싶어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예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비 작업하다 인생 끝날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 예비 작업만 하다가 나는 소설을 쓰는데 이제 판타지 설정집만 주구장창 적다가 이야기는 정작 안 다룰래. 내가 설정을 잘 짜놓으면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뭐 특별한 정신 체질의 소유자가 아니고서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레고 블록을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어요. 레고 블록 자체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업 체제는 레고 블록을 만드는 데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레고 블록을 만들어진 거 가지고 뭘 해야 할지는 까먹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함으로써 뭘 받죠? 돈을 받죠.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임금을 가지고 뭘 하죠? 상품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상품 소비가 여러분 뭔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쪽의 영역입니까?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금방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상품 소비, 마케팅에서 제공해주는 그 환상을 소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체제이기 때문이죠. 소비력 주체라는 말은 그래서 모순입니다. 소비량 주체는 사실은 형용 모순이거든요. 뭐 좌우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봤어요. 우리 발터 벤야민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울증은 왜 만들어지는 건가? 약간 곧바로 즉석에서 추리를 해보자면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즉각적인 그 느낌 그대로 슬픈 감정이에요. 뭔가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뭔가 무기력증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 보니까 살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교착 상태죠. 살긴 싫은데 그렇다고 좀 죽긴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 그런 굉장히 모호한 중간지대에서 몽롱하게 표류하는 겁니다. 키 잃은 배처럼. 그게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이런 우울증이 그럼 벤야민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위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벤야민의 메시아적 자연의 리듬, 참 제가 여러 번 쓰는 말이죠. 그 리듬을 즐기는 사람, 그런 벤야민적
벤야민의 신학적 주체, 미학적 주체에 따르자면은 인간의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완성된 것을 해체시키고 그 해체한 것을 다시 재조를 시키는 그 예술적인 재구축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걸 기꺼이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했죠. 그렇게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사회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잠재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욕망,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혹은 기존에 있던 체제를 붕괴시키다, 해체시켜 재구축하는 그런 뭐랄까 약간의 반란, 약간 미학적 반란 그런 걸 일으키는 게 이 잠재성의 핵심 목표인데 분업 체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히는 분업 체제가 한 요소로 있는 거대한 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업을 통해서 뭔가 생산하고요. 부품을 생산하고요.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을 가지고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마켓에 가서 좋아하는 물품 사고 그 물품에 가미돼 마케팅적 환상을 소비한 다음에는 그 다음이 없죠. 소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세게 말하자면 거세당했으니까. 없어요. 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 향유의 아주 즐거운 막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이 봤을 때 이 우울증이라는 건 이런 분업체계 내에서 잠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편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로 사실 무슨 농업사회는 이 이후로 굉장히 붕괴되죠. 지금도 농업 인구가 20%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삽니다. 혹은 산업단지에 모여 삽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서 뭔가 여러분이 무슨 설계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굉장한 엄청난 마케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항상. 그럼 뭐랄까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한 2% 남짓 되려나요?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는 여기 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계를 보고 뭐 결제를 처리하고 도안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거죠. 큰 판을 설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나머지 사람들은 분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약간 모던 타임즈를 다시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부분이에요. 절대 자기는 이 사업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리고 사원이면은 그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오퍼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 뿐이지 그걸 덧붙이거나 더 나가는 거는 여러분의 허락된 행위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는 그게 노동계약입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곳이 있기도 하죠. 뭐 이를테면 뭐 게임 회사 같은 거. 근데 그 게임 회사도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영팀에서 만들어내는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는 사행성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재단시켜야 돼요. 새로운 거 못 뽑아냅니다.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 모델로 투자금을 받아서 게임을 만드는 건데 성공 모델대로 하지 않으면은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성공 모델을 그대로 가는 걸 원하죠. 따라서 진부한 게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만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체제 주인은 돈이니까. 자본주의 신은 돈이고 자본주의 주체는 돈이고 거기에 기도를 드리는 방식도 돈입니다. 돈. 거기에 맞춰도 모든 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하던 재밌는 놀이들,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하는 어떤 규칙을 부여해서 하는 어떤 쌓기놀이, 잡기놀이, 뭐 경찰과 도둑 이런 수많은 놀이들. 여러분 그런 놀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쓸모없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관계도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건 뭐 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사회는 호모 루덴스로서의 행복이나 존재로운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서글픈 사람들이랄까요? 뭐 좌우지간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벤야민이 무슨 말 남겼을까? 왜냐면 벤야민의 인용구를 곁들이지 않으면 제가 제 생각을 펼친 거죠. 이 생각은 제 생각은 아니고요. 벤야민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우울은 진부함에서 온다. 진부하다는 것은 자기의 특이 체질을 잃어버린 채 구토하는 재능을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하게 한다. 이 구절은 여기 적혀있듯이 좌파 멜랑콜리 1931년에 적었던 좌파 멜랑콜리라고 하는 책에 적힌 그 단편에 적힌 구절입니다. 멜랑콜리라고 하는 건 아까 적었던 우울증을 뜻하는 프랑스 용어입니다. 프랑스 단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제가 적어놨죠,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좀 분석하고 싶어서예요.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건요, 시인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보를레르죠. 발터 벤야민이 좋아했던 작가가 3명 있습니다. 보를레르, 그 다음에 프루스트, 그 다음에 카프카. 이렇게 3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셋에 대한 굉장히 긴 글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근데 제 스케치에서는 이제 보를레르나 이제 프루스트는 빠지고요. 아마 카프카를 조금 다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 이유는 아니고 제가 프루스트랑 이쪽을 잘 몰라요. 이 보를레르 이 친구들을 좀 물론 당연히 여러분 1시간 정도 떠들 정도는 압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즌을 구성할 만큼 아는 건 아니라 가지고 좀 애매해가지고 얘네들은 빼고요. 카프카를 좀 대신 아마 좀 보론해서 주말에 아마 한강 정도로 짧게 다룰 것 같아요. 뭐 좌우지간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이건 보를레르입니다. 시인이고요. 이제 보를레르를 뜻하죠. 보를레르가 굉장히 우울한 시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보를레르 보면서 벤야민이 이 이미지를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그의 우울은 진부함에서 온다. 진부함.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왜냐면 보를레르가 19세기에 자본주의 상품 물씬 이런 걸 가장 먼저 포착한 시인이고요. 그걸 시적인 어떤 걸 풀어냈고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상징주의라든지 이런 굉장히 지금 현대시의 원형을 만들었다 보면 돼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정말 대단한 금치산자입니다. 뭐 좌우지간 이 진부함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진부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걸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잠재성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잠재적인 욕망을 펼칠 만한 역량을 모두 소진되어 버린 그런 뼈만 남은 인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진부함이 느껴질 때 이제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의 증표가 이제 권태로움인 겁니다. 일단 여러분 상품 무신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거 입고 즐겨요. 근데 즐기는데 얼마나 갑니까? 뭐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은 한 이틀만 해도 질려요. 상품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생각했던 건 다르거든. 거기 적힌 환상을 즐기긴 하는데 그 환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렇게 궁극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쇼핑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고 계속 소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무신주의 핵심은 권태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전이나 광고 선전 잘 보세요. 지루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어필해요. 재미없음, 재밌는 거 하자, 노잼 이런 얘기들. 근데 재밌는 걸 자꾸 추구할 수 있는 존재는 뭐죠?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계속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죠. 그게 뭡니까? 젊은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케팅에서 젊음이란 키워드와 권태란 키워드는 서로 결합됩니다. 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멈춰있고 그냥 좀 고루한 존재로 비춰지고 계속해서 뛰어나갈 수 있고 새로운 걸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존재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운동선수 모델이라든지 뭐 대단한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자기 고유한 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나이키나 이런 수많은 브랜드에서 나온 상품들을 반복해서 소비하죠. 혹은 그걸 지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젊음이죠.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를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게 현대 정의된 젊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된 젊음으로 누릴 바에는 차라리 늙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로 남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쓸데없는 말이었네요. 넘어가고요. 좌우지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진부하다는 건 뭐라 해야 되죠? 자기의 특이 체질. 아니 볼펜이 안 나오는 걸 자본주의 이렇게 날 방해한다고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기의 나오네요. 자기의 특이 체질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왜? 분업 체제니까. 그 분업 체제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나의 예술적인 막수제 용어로 말하자면 유적 존재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특이 체질을 잃어버린 채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사실 이 구절 얘기하려고 이거를 제가 손수 적었습니다. 글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토. 근데 구토가 뭐야? 구토한 재능이라고 말했어요. 발터 벤야민은. 구토하는 재능을 포기했다. 그게 바로 진부함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구토하는 재능? 구토 안 좋은 거 아닌가? 뭐지? 만약 좋은 걸 한다면 좋은 거를 뭔가 생산해내는 거라면 그걸 왜 구토라고 표현한 거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냄새나고? 뭘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토가 뭔지 한번 떠올려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구토. 언제 구토합니까?
의학적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독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유해 물질을 들어왔을 때 몸이 거부 반응으로 이거를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하는 겁니다. 긴급 즉각적인 반응이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몸에 뭐라 해야 될까? 온도 조절도 하고요. 심장 박동도 뛰고요. 머리 생각도 하고 뭔가 후각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데도록 균형 감각도 잡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그 예산이 분배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또 빠르게 내려야겠죠.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대뇌피질 지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분야에 분배됐던 이 에너지들이 뇌로 쏠리는 거예요. 일순간적으로. 그래서 상황 파악에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장 쪽에서 돌아야 될 예산들이 머리 쪽에 몰리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스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가 벌어지겠죠. 뭐 위산이 망가진다든지 뭔가 원래 내려갔어야 될 음식물 소화들이 위로 역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식거리고 얹히고 이런 일들 벌어지다 그게 결국 못 참으면은 구토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유해물질 먹었을 때 혹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밑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토를 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여기 적용시켜 보자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좀 느낌 올 겁니다. 괜찮은 비유죠? 저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유해물질로 생각해 보자고요. 유해물질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이런 특이체질, 내가 어떤 내 욕망을 발현하는 것 그걸 가로막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분업체제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모던 타임즈 나오는 그 찰리 채플린 노동자처럼 부품이 돼버렸을 때 한낱 부품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내가 그때 느껴지는 어떤 거부 반응 나 이런 건 내 삶이 아니야 내 시간이 아니고 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구토하는 거죠. 그 들어왔던 것들 개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두 번째로도 근데 해석이 됩니다. 어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이 내장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이때가 언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머리에 모든 예산이 집중돼가지고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즉 머리에 뭔가 모든 예산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급한 위험 국면이라고 합니다. 벤야민 용어를 따르자면은 그 위험 국면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구토를 함으로써 위험 국면이 뭐죠?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험 국면에 빠져 있다. 적어볼까요? 위험 국면. 이게 그냥 중요한 단어예요. 아마 다다음 시간에 아마 되게 길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길게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벤야민이 겪었던 1940년대 나치 독일이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대를 상징하는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지금 당장도 당연히 상징될 수 있겠죠.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뭐 좌우지간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구토라고 하는 재능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의 위험 국면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장 극단적인 타락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극단적인 타락은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이기는 한데 저게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즐기면 안 되나? 그냥 이게 정상 아니야? 이대로 살래. 가 되는 게 가장 극단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 즐기는 건요. 여러분 그건 극단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왜?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뭔가 교정해볼 여지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인지 자체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악의 형상이죠. 이런 게. 좌우지간 그런 구토하는 재능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정상으로 인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좌우지간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울하게 한다. 누구를?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욕망이나 잠재성을 펼쳐내는 거를 업으로 삼는 우리 시인이. 그래서 이게 우울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글이 적힌 1931년 또 의미심장해요. 1931년. 하지만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부분이니까. 1931년도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발터 벤야민한테. 뭐 좌우지간 바로 이런 점에서 발터 벤야민식 우울이 얼추 설명된 것 같네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우울한 삶을 사십니까? 많이 우울하다고 하시다면요.
아마 우울할 확률이 높습니다. 행복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행복은, 이건 약간 제 인생 개똥 철학인데, 이제 행복은 약간 제가 봤을 때 바보의 미덕이에요. 바보는 항상 행복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진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좀 바보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뭔가 불만을 느끼고 끌어오르고 열정적으로 뭔가, 열정과 행복은 다른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자우지가 그런 열정적으로 뭔가 분노라든지 그런 걸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에 차라리 머무르는 게 보다 인간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구토하는 재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질을 느끼는 재능, 이 우리가 처한 상황, 사회, 역사, 현실, 눈앞의 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좌우지간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